네, 안녕하십니까. 세종미래교육 시민연대와 세종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가 공동 기획하고 주관하는 논어인문학 특강교실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간단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문상이고요. 그리고 그 연락처는 이 이름 옆에 지시되어 있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관광대학교 예래 교수로 재임하고 있고요. 인문학 작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으로는 세종미래교육 시민연대 상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본강좌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독서는 왜 하는가? 특히 왜 인문고전을 읽는가? 이러한 질문을 종종 우리 자신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논어에는 여기에 관해서 그 공자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제시되어 있어요. 논어 의정편에 보면은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를 인습하여, 여기서 이제 인습이라는 것은 전하여 내려온 것을 배운다 이 뜻이죠. 그래서 하나라의 예를 인습하여 덜어낸 거나 보탠 것을 알 수 있으며,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를 인습하여 그 덜어내거나 보탠 것을 알 수 있다. 혹시 주나라의 뒤를 잇는 자가 있으면 비록 100세 뒤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중국은 그 고대 왕조를 얘기할 때 하, 상, 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상나라는 달리 은나라고도 그래요. 본래는 상나라가 사실은 나라 이름입니다. 근데 은은 상나라의 수도예요.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상나라를 그냥 수도 이름을 따서 은나라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논어에도 이렇게 상나라 대신에 은나라는 표현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시된 내용은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그 하나라의 문화는 은나라에서, 은나라의 문화는 주나라에 그 가감된 것이 남아있다. 이 내용 하나고요.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주나라의 뒤를 잇는 자가 있으면 100세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주나라의 현재 문화를 들여다보고 분석하면 앞으로 이 주나라의 문화를 잇는 그 나라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예측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를 배운다, 즉 책을 읽는다 하는 것은 과거의 것을 우리가 배우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자,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역시 이 논어의 다른 귀절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옛것으로 미루어 새 것을 안다면 스승이 될 수 있다. 자, 그 논어 원문이 온고이지신이죠. 이 온고이지신. 온자가 대필 온자예요. 그러니까 옛것을 대표서 이자는 말리을 이자입니다. 그래서 옛것을 대표서
그리하면 새 것을 알게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제 말 이을 이자를 빼서 우리는 보통 온고지신 이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은 옛것을 되핀다는 것을 옛것을 미루어서 지신 새 것을 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히 의사의라. 가히 이로써 의사 의자는 되다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 되다? 스승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승이란 의미는 옛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존재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뭡니까? 옛것을 미루어서 새 것을 알 수 있는 앞으로의 시대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자가 스승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승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넉넉한 자리가 아니죠. 네. 자, 그럼 다른 사람들은 왜 책 또는 고전을 읽는가? 어떤 식으로 표현했을까요? 자, 봅시다. 이 크리프턴 페디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고전을 다시 읽게 되면 전보다 더 많이 자신을 발견한다. 자, 자신에 대한 성찰, 이 것을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이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반성할 것이 있구나. 이러한 성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제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제가 이제 한창 논문을 쓸 때, 그 방학 때만 되면은 어머니 집에서 제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글을 썼어요. 어떤 이제 조용한 환경에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저녁 한 11시쯤 되면은 어머니가 부엌에 가서 딸각 소리를 내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문을 딱 내 방문을 열고는 얘야 이거 먹고 해라 하고 뭐를 딱 들이밀어요. 그것이 뭐냐면 라면입니다. 저는 당시에 그렇게 야식 먹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이제 이 아들이 뭔가 연구를 한다니까 뭔가 먹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약간은 주저주저 했지만은 또 어머니가 끓여주신 거니까 어떻게 해요? 맛있게 먹었어요. 이렇게 식으로. 근데 이제 매일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11시만 되면은 은근히 또 이게 기다려져요, 오히려. 자, 근데 이제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때는 간혹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밤늦게 쓰면은 누군가가 문을 열고 어머니가 얘야 이거 먹어라 그 목소리가 막 들릴 듯해요. 그래서 이 추석날 이런 명절 때가 되면 이 어머니가 또 자꾸 일반 가족들을 만나다 보니까 먼저 떠나신 어머니가 참 그리워지거든요. 제가 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은 어머니가 남긴 어떤 돈도 아니고 유물도 아니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은 어머니의 말씀이죠. 그것처럼 이 바로 우리는 성현에게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읽고 있는 것은 성현이 남긴 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씀이죠. 자, 이 불경도 또한 그런 식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또 전한 책이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재물이나 유물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남긴 그 언어를 우리는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다시 또 이건 저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부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불경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 부처 석가모니가 인멸 후 1년이 지났어요.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가의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은 그냥 석가의 말을 통으로 다 기억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시로 암송을 했어요. 근데 사람의 기억이라 사실은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처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가섭존자가 부처의 법이 자꾸 이제 자칫하면은 이 변형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본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염려를 해서 제안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자, 우리 같이 모여서 우리 스승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 해서 부처 인멸 후 1년 후에 그 석가의 제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그 스승에게서 들은 말씀을 암송을 하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석가로부터 들은 얘기를 쭉 암송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 그건 맞아 나도 그렇게 들었다. 그럼 이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것을 정리를 해서 부처의 말씀이라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그 정리된 것을 다시 또 통으로 암송하는 겁니다. 자, 그로부터 또 세월이 100년이 지나요. 부처의 제자, 또 그 제자의 제자들이 이렇게 암송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또 틀릴 수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부처 인멸 후 100년 후 다시 또 제자들이 모입니다. 이거 갖다 2차 결집이라고 해요. 근데 이때는 이제 불교 교단도 상자부와 대중부로 분열이 돼요. 상자부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 불도를 닦는 집단을 얘기합니다. 이 대중부들은 이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신자라고 하죠. 자, 이때 또 그 부처의 제자, 그 제자의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들이 스스로부터 들은 그 부처의 말씀을 또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비교 정리를 했어요. 자, 이러고서 또 100년이 지납니다. 1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그 석가의 제자들이 뭐예요? 이때 이것을 3차 결집이라고 해요. 근데 다행히 이때는 문자가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외우고 있는 것들을 쭉 해가지고 서로 대조해서 공통적으로 인정된 것들을 부처의 말씀으로 정리를 했으니 우리는 그것을 불경이다 그래요. 자, 경, 이건 불경입니다. 율은 계율, 론은 경과 율에 대한 해석이죠. 해석 또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정립이 됐어요. 이 경율론을 3장이다 그래요. 세 가지가 숨어있다, 세 가지가 실려있다 이 뜻이죠. 3자니까 여러분들 뭔가 어디서 들어본 듯한 단어 아닙니까? 네, 그렇죠. 서유기에 보면은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 야들하고 같이 다니는 스님이 누구예요? 삼장법사죠. 삼장법사의 삼장이 바로 의미하는 것이 경율론이다.
논을 말합니다. 자, 이처럼 이 불교에서도 결국 부처의 말씀을 지금까지 그 제자들에 의해서 부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우리는 되새기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이란 것이 그래요. 우리는 과거의 사람을 기억할 때 바로 그 사람이 남긴 여타의 어떤 재물,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오늘날 현 시대에 사는 우리 옆에 있는 동료나 가족에게도 중요한 나의 의사표시의 전달 수단이면서도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가는 우리의 소중한 매개체이면서 우리의 문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불경에 보면은 대개가 이제 불경 첫 귀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 시, 아, 문이죠. 여시 이와 같이, 암은 나는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문자가 없던 시절에 자기들은 스승에게서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제자는 나도 이와 같이 들었느니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불경에 보면요, 되게 첫 글자 여시하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노니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논어라는 책,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자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죠. 자, 그럼 논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이 후한의 반고가 저술한 한서 예문지 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논어는 공자가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이 물음에 대답한 말, 제자들이 서로 주고받은 말, 제자들이 스승에게서 직접 들은 말을 저마다 적어둔 것이 있었는데, 스승이 돌아가신 뒤에 문인들이 서로 더불어 편집하고 편찬을 논의하여, 이게 논자예요. 논어할 때 논자가 논의했다. 무엇을? 말씀을. 응? 그 말씀이란 뭐냐? 제자들과 사람들이 물음에 대답한 말, 제자들이 서로 주고받은 말, 제자들이 스승에서 직접 들은 말을 논의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논의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논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논어의 구성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아까 말씀했죠. 공자가 당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응답한 말, 제자들이 서로 주고받은 말, 공자가 말한 것을 제자들이 직접 들은 내용에 관한 것, 이런 세 가지 내용으로서 논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공자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 간단히 한번 살펴봅시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출세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란 말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요때일 것으로 추측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이전의 일이 되겠어요. 이 공자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노나라 창평후 추읍에서 태어났어요. 선조는 송나라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공자의 아버지는 숭양흘이에요. 숭양흘. 근데 공자의 아버지의 본래 이름은 공흘이에요. 근데 이제 자가 숭양입니다. 자는
이름 자자도 되고 글자 자자도 되고 사랑할 자자도 돼요. 이 자가. 여기서는 이름 자자야. 그래서 이제 이 유교에서는요. 성인이 아이들이 20세가 됐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별도 이름을 줘줘요. 이것을 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불교에 입문하신 분들에게 법명을 지어주잖아요. 세속 이름이 있지만은 새로이 불교 이름을 줘주고 이것도 법명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례명을 지어주잖아요. 바로 유교에서는 본명 이외에 짓는 것을 자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 이름과 자를 섞어 쓰는 것을 즐겨해요. 그래서 공자 아버지가 공흘이지만은 자를 섞어서 숭냥흘 이렇게도 부릅니다. 근데 이 공자 아버지 흘은 안씨 집안 여자와 야합을 했다 들판에서 만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자 아버지와 공자 어머니 안씨는 정식으로 혼인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자는 사생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이때 이제 들리는 말은 공자 아버지는 70대였고 공자 어머니 안씨는 10대의 소녀였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해요. 자, 근데 이제 공자는 태어날 때 머리가 한쪽에 쏙 들어가 있어서 마치 언덕 모형을 닮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구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즉 20세가 되었을 때 자를 지어줬으니 자가 중니 이렇게 돼요. 자, 공자의 본명은 공구, 그리고 자는 중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왜 공구지 공자냐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죠. 공자의 자는 아들 자자이지만은 존칭을 나타내는 전미사예요. 그래서 공자는 공선생님 이 뜻이 있습니다. 맹자의 본래 이름은 맹가예요. 그런데 존칭을 써서 맹자, 아들 자자가 존칭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미사다. 전미사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공자가 태어났을 때 그때는 이 주나라가 천자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공자가 태어난 나라는 노나라입니다. 노나라는 제후국이었어요. 이렇게 천자국이 있고 주변에 제후국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봉건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천자의 나라가 있다고 해서 천자의 나라인 주나라가 중국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부만 차지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제후국들이 분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자의 나라인 주나라가 처음 도읍지가 호경입니다. 이게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수도가 서쪽에 있다 하여 서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서주는 기원전 11세기부터 기원전 771년까지 존속이 돼요. 그러다 이제 그 이후에 수도를 옮깁니다. 어떻게 옮기냐? 호경에서 지금 보이죠? 여기 나급이라는 게 보이죠? 이 나급으로 옮겨요. 자, 수도가 서쪽에 있다가 동쪽으로 옮겼다 하여 동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동주는 다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눠져요. 춘추시대는 770년부터 기원전 403년까지 이걸 춘추시대라고 해요. 그러면 왜 403년에 춘추시대가 이 종식되는 것을 보느냐 하면은 그때 여기 이제 그 나라가 여기 보이죠? 진나라라고 가운데 있는 나라
우리가 말한 진시황의 진나라가 아니라 가운데 있는 이 진나라예요. 이 진나라가 세 개의 나라로 나눠져요. 응? 한, 의, 조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 진나라가 세 개의 나라로 나눠지면서 우리는 전국시대라 이렇게 불러요. 자, 여하튼 공자는 이 춘추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어디? 노나라에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공자는 이 춘추시대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공자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자는 3살 때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가정은 사실 비난했다고 합니다.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공자는 어릴 때 노는 모습도 약간 다른 사람하고는 틀렸다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놀고 하는 놀이가 제사 그릇을 차려놓고 예를 갖춘 얼굴 모습을 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삿놀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삿놀이라는 것이 이제 형식과 절차가 엄청 복잡해요. 근데 이것을 이제 공자는 이 형식과 절차를 따져가면서 절을 하고 찬을 붓고 이런 것을 했다고 그래요. 아주 특이한 그 취향을 가졌죠. 자, 그러다가 공자 나이 17세 때 최초의 제자가 등장해요. 그 누구냐? 맹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맹도는 후에 남궁에 거주했거든요.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시호가 또 이제 경숙이라 지어졌기 때문에 지역과 시호 이름을 따서 남궁 경숙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맹도라는 명칭보다는 이름보다는 남궁 경숙이라고 자주 등장해요. 네. 자, 이 남궁 경숙을 제자로 두고 이 공자는 19세에 결혼을 해요. 예, 송나라 견관씨에게 장가 갔다. 요 기록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의 그 부인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공자가 뭐 엄처시아에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이 나오는데 그건 다 지어낸 얘기입니다. 기록에는 송나라 경관씨라고만 나와 있어요. 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기록은 이것뿐입니다. 자, 공자는 성장하여 창구지기를 했고 그리고 가축 사육하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공자는 당시에는 그 선진 문물 발달된 나라가 주나라였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주나라를 가고 싶었어요. 그러다 드디어 그 꿈이 실현됩니다. 자기 제자인 남궁 경숙과 주나라를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자에게 예를 물었다고 해요. 이게 사기에 나오는 기억이거든요. 자, 근데 이 사기에 나온 이 기록을 보고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자, 여기서 말한 노자란 말이 도덕경을 지은 노자냐 아니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도덕경을 지은 노자가 하야 공자의 스승이 노자라 라고까지 심한 말도 합니다. 자, 공자가 주나라를 방문해서 노자에게 예를 물었다. 여기에 나온 노자가 과연 도덕경을 지은 노자일까 하는 거죠.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 이 도덕경에 나오는 이런 그 표현입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부래자
충신지 박, 이 난지수다. 이 말은 뭐냐면 무릇 예라는 것은 충신, 이 충자는 마음심에 올바를 중자가 합해진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올바른 것을 행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신은 옳다고 믿는 것과 믿음이 박자가 얇을 박자예요. 얇은 것이고 옳다고 믿는 바와 믿음이 얇은 것이고 그리고 난지수다. 혼란한 것의 우두머리다. 다시 말해서 예라는 것은 왜 나왔느냐? 옳다고 믿는 것이나 믿음이 얇고 그리고 혼란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이렇게 예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자는 도덕경에서 예라는 것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야. 오히려 예라는 것이 생겨남으로써 사람들 간에 옳다고 생각하거나 믿음이 얇아졌고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기에 나오는 그 공자가 가서 노자에게 예를 물었다는 그 노자는 도덕경을 지은 노자가 아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공자라가 이제 주나라에 유학 후 공자의 제자들이 더욱더 늘었어요. 그러면서 이 공자는 자기가 실제로도 보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주나라는 이대, 이대라는 것은 한나라와 상나라를 얘기하죠. 이대를 거울 삼았으니 빛나는구나 문하여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다. 그러니까 주나라의 문물을 한번 이제 보고 왔더니 주나라에 대한 그 존경심, 그 흠모하는 마음이 더 깊어진 거죠. 그리고 이러한 주나라의 문화를 정립한 인물을 공자는 주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공을 더욱더 사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제자들은 더욱더 늘어나게 된 것이죠. 다음은 공자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공자의 제자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자로예요. 이 자로는 공자보다 나이 차이가 9살밖에 안 나요. 그런데 이 자로가 이 출신이 동네 건달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공자를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과 어떤 다투는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싸움질도 하고 그렇게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자로가 이 사람이 비도덕적이거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원래 성질이 거칠고 급하다 보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역시 사기에 나오는 이 표현을 봅시다. 자로는 성질이 거칠고 용맹을 좋아하며 의지가 강직했다고 그래요. 수탉의 꼬리로 관을 만들어 쓰고 이 머리에 쓰는 거 있잖아요. 수탉을 잡아가지고 그 꼬리를 갖다 꽂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태지 가죽을 차고 다녔으며 그러니까 수태지를 잡아가지고 그 가죽이나 오줌불을 옆구리에 차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리고 공자를 능멸하고 행패를 부리려고도 했다. 자, 이 자로와 공자가 이 만나게 된 것도 결국 공자한테 한번 슬슬 저 사람한테 가서 뭔가 이제 한마디 하면서 이 논쟁을 하려고 슬슬 자로가 접근을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자로가 공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당신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쓸데없는 것을 가르치냐? 그 배움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이 얘기예요. 그러자
공자가 무슨 말을 했느냐? 군자는 학문을 아니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이에요. 그저 이제 자루가 말하기를 저 남산에 대나무가 있지 않냐? 저걸 봐라. 바로 잡지 않아도 대나무 스스로 곤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베어서 사용하면은 무수히 가죽도 꿰뚫는데 무엇을 더 배울 것이 겠는가? 이 자료의 말은 뭡니까? 사람은 각기 저 대나무처럼 타고난 재능이 있는 거예요. 재능이. 각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 뭘 거기다 더 보태어 배우느냐 이 말이죠. 먼저 이제 공자가 이런 말합니다. 묶어서 깃털을 달고 촉을 박아서 수들어 갈면 얘기는 뭡니까? 화살을 의미하는 거죠. 이 대나무를 잘라서 깃털을 달고 끝에는 촉을 박고 그 숫돌에 갈면은 그러고서 이 대나무를 활에 매겨서 쏘아보자 이거야. 그러면 깊이가 들어가는 것이 또한 깊지 않겠는가. 이 얘기는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 있는 거 인정한다. 그러나 그 재능을 우리가 갈고 다듬으면은 그 쓰임이 더 깊고 더 넓을 수 있지 않은가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공자가 이 말을 하자 자루가 탁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딱 두 번 절을 올리면서 삼가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 여기서 이 자로가 공자의 그 제자가 되는 극적인 장면이에요. 자, 자루가 공자의 제자가 되면서부터 공자의 주변은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공자가 이제 젊은 때부터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쳤잖아요. 이것을 곱깝게 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공자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상중에 있었을 때 이제 상복을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노나라에는 그 실력자 집안이 있었어요. 계시라고. 이 계시 집안에서 주위에 있는 선비들을 모아놓고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공자도 그 당시 이제 공자 나이가 그 어머니가 죽었을 때 어떤 사람은 17세라도 어떤 사람은 23세라고 그래요. 이것도 역사의 기록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하튼 공자가 젊었을 때예요. 공자도 이 상중이지만은 가서 음식을 먹을까 하고 갔는데 그 계시 집안의 가신인 양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여기를 왔는가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느 정도 지체 있는 선비들이 오는 것이다. 당신 같은 사람이 올 자리가 아니다 하면서 공자를 쫓아냅니다. 응? 이 잔치집에서 사람 쫓아내는 게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공자에서 쫓겨나요. 이렇게 공자는 젊었을 때부터 이제 시기하거나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맹스럽고 강직한 자로가 제자로 들어오자 그 주변에서 공자를 험담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공자가 이런 말합니다. 내가 자로를 얻은 뒤로 남이 내가 하는 험담을 듣지 않았거늘 이런 말을 해요. 얘기는 뭐예요? 자로가 있으면서 주위에서 누가 공자를 욕하거나 비방을 하면은 자로가 가서 그 사람들 손봐준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자, 사실 제가 이 교육계에서 저도 오래 있었고 또 이 중에는 여기는 이 교육계에 이제 몸담고 있는 분들 이 중에 보니까 몇 명 계시네요. 네, 사실 우리가 이 교육을 시키고 이 제자들을 이렇게 기르다 보면은 여러 유형의 제자들이 사실
있는 게 좋아요. 그렇죠? 뭐냐면은 제자들과 언젠가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 하다 보면은 이 주위에서 치근대거나 슬슬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이 그냥 순에 빠져가지고, 어? 그냥, 아이고, 왜 이러세요? 하면서 선생님 뒤로 슬슬슬슬 밀려들고, 선생님 등이나 슬슬 밀어봐요. 그렇다고 선생이라는 사람이, 에? 당신들 뭐야?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해하고서 우퉁을 먹고 나가서 싸우다가 괜히 쌍코피나 터지고 그러면은 이거 참 모양 빠지는 짓이잖아요. 응? 그런데 이 자로 같은 제자들이 있다면은 이것이 해결 가능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깡패 같은 애들 필요하다 그 뜻이 아니라 그래도 제자 중에는 의리가 있고 강단도 있고 불의를 보면은 행동으로 옮겨서 맞설 수 있는 그런 제자들도 사실 있어야 돼요. 여러 개의 제자들이 있어야 이 스승된 자로서는 든든하기도 하고 또 편리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자로라는 인물을 공자가 어떤 식으로 후에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자, 이 공자는 자로를 이런 식으로 평소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로가 원래 성격이 강직하고 용맹과 의리가 남다르다 보니까 공자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도가 행해지지 않고 있으니, 공자가 말한 도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말한 도덕입니다. 도덕. 도가 행해지지 않고 있으니 뗏목을 타고 바다 위를 떠다녀야겠다. 나를 따르는 자는 중일 것이다. 자, 이것은 공자가 앞으로의 천하주유를 예상을 하면서 한 얘기예요. 그래도 최후까지 나를 따르는 자는 중유. 이 중유는 자로의 본명입니다. 본래 이름이에요. 이 자로는 중유의 자여 자. 아까 자가 뭔지 말씀드렸죠. 성이 되었을 때 붙인 이름이 이 자다. 그것이 이제 중유의 자가 자로라는 거죠. 이 공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로는 점차 완성된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런 말이에요. 반마디로 옥사를 처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자로 말고 누가 있단 말이냐. 자로는 승낙한 일을 절대 다음 날로 미루지 않았다. 자, 옥사라는 것은 뭐야? 얘를 딱 판결을 내려서 잡아 가두든지 아니면 풀어주든지 해야 되는 일이야. 그 때문에 특히 이 옥사를 관장하는 관리는 사심이 없어야 돼요. 공명정대해야 되잖아요. 응? 또 강직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자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낙한 일을 절대 다음날 미루지 않았다는 언행이 일치가 된다는 말이죠. 말을 했으면 자로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인생의 만년에 제자들을 평가할 때 자로를 정치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주위에 정치가도 있지 않습니까? 뭐 시장도 그렇고, 어? 국회의원 그렇고, 뭐 장관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이 정치가들 많잖아요. 공자는 자로와 같은 성품은 강직하고 의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냥 머리나 살살살 굴리고 어떻게 돈이나 이렇게 착복을 할까? 이런 사람들, 자신들의 어떤 명예욕, 권력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을 공자는 배격합니다. 요 이제 저 자세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공자의 그 정치론 할 때 더 깊게 공부를 할 것이에요. 예, 다음 또 소개할 제자는 염구예요. 이 염구도
공자가 평가하기에 정치에 적합한 인물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치에 적합하다고 해서 무슨 일국의 제후 그건 아니고 중간 관리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공자가 주유 천하를 딱 마치고 돌아오자 노나라의 대부로 있던 개강자가 공자에게 이렇게 물어요. 염구는 어진 사람입니까? 이제 공자가 대답하기를 일천어 되는 고을과 전차 100대를 가진 대부의 집에서야 대부의 집에서 세금 징수에 관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이요. 그러나 어진 사람인지는 모르겠소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이제 그때는 군주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간 관리자는 이 자로도 마찬가지지만은 강직하고 공평무사하고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중간 관리자가 되는 게 좋다 하는 얘기예요. 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이 어느 날 자로가 공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듣는 즉시 행하여야 됩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야, 부모 형제가 있는데 어떻게 듣는 즉시 행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구가 이번에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듣는 즉시 행하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공자가 그래, 듣는 즉시 행하라. 이런 말을 해요. 같은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 중 하나인 공서화가 그 이유를 묻습니다. 왜 똑같은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십니까? 이때 공자가 한 말이 염구는 머뭇거리니까 나아가게 한 것이요. 자로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니까 물러나게 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우리는 여기서 공자의 주요한 교육 사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육사를 얘기할 때 진보주의 교육관이 대두된 것이 보통 19세기입니다. 진보주의 교육관에서 말하는 학습 형태가 개별학습이에요. 거기에 대비되는 말이 일제학습, 집단학습이죠. 개별학습이란 학생 하나하나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맞춤형 학습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질문도 물론 다를 수가 있고 그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답도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전개될 수가 있어요. 자, 이 공자는 이미 2500년 전에 진보주의 교육관에서 얘기하는 개별 학습을 벌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19세기에 기원 후 19세기에 나온 것을 기원전 500여 년 전에 이미 공자는 진보주의 교육관을 벌써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안희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안희라는 제자입니다. 이 염구는 공자보다 29세가 적었고요. 여기 나오는 안혜는 공자보다 30세가 적어요. 그런데 이 안혜는 아주 집안이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그 환경에서 안혜는 그 학습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이런 말 합니다. 현명하구나 안해요.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 물을 먹으면서 누추한 거리에 살고 있구나. 사람들은 그 근심을
감내하지 못하지만 아내는 그렇게 사는구나. 아내는 그렇게 사는 즐거움을 바꾸지 않는구나. 현명하도다 아내여.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학문에 매진하는 아내를 이렇게 공자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롯된 말이 단사표음이에요. 이 단자는 소쿠리 단자입니다. 이게 사자는 동사로는 먹을 식자도 되죠. 근데 이제 명사로 쓰일 때는 밥 사자가 돼요. 이 표자는 표주박 표자입니다. 음자는 마시름자야. 그래서 이것은 해석이 소쿠리에 담긴 밥과 표주박에 담긴 물이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청빈하고 소박한 생활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안희는요, 평소에 말이 별로 없었어요. 공자도 처음에는 안희를 오해를 했어요. 아니, 왜냐면 공자가 무슨 말을 하면 질문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애가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눈만 껌뻑거리고 있거든? 그래서 공자는 얘가 좀 떨어진 애가 아닌가? 응? 도대체가 내 말을 이해하는지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할 수가 없었어. 이렇게 오해를 좀 했어요. 약간 우둔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나중에 아내가 그 공부를 마치고 나가서 행하는 걸 봤더니 아주 묵묵히 배운 것을 실천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그 모습을 보고 탄식을 했어요. 그래서 공자가 한 말이 이겁니다. 그 홀로 있을 때를 살펴보니 배운 것을 제대로 밝혀 실천하고 있었다. 안희는 우매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제자가 누구냐? 자공이 되겠습니다. 이 주파날이 탁 나오네요. 이건 뭐냐? 자공이 계산에 능했고 재물 증식에 아주 소질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자공입니다. 이 자공의 이름이 사여, 사. 자공은 자가 되겠죠. 사는 천명을 받지 못했지만 재물을 증식했다. 예측하면 여러 번 적중했다. 이런 말이에요. 천명을 받았다는 것은 큰 어떠한 그 직책이라 할까요? 그런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재물 증식에는 일가견이 있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측하면은 이거 뭐야? 앞으로 이것을 사고 팔면 이 뜻이에요. 그것이 여러 번 적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궁은 또 아주 말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언변에 능했습니다. 자궁은 구변이 좋았기 때문에 공자는 늘 결론을 내쳤다. 경계를 시켰어요. 입주심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궁이 공자의 문화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흐르니 이렇게 물어요. 너와 아내 가운데 누가 더 나으냐? 그자 자궁이 대답하기를 제가 어찌 안혜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안혜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지만 이것다 일리지십이야. 하나로서 열을 안다 이거죠. 저는 하나를 들으면 겨우 둘을 알 뿐입니다. 이건 일리지십이에요.
지이죠. 하나로서 둘을 안다 하는 거죠. 그자 공자가 말씀하시길 그래 같지 않다. 나는 내가 같지 않음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공자도 그걸 인정을 한 거예요. 공부하는 면에서는 나는 내가 보기에도 아내가 너보다 좀 빠른 것 같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자공이 스스로를 또 낮춘 거죠. 아내라는 사람은 자기보다 한 단계 의다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하나를 들으면 둘밖에 모른다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아는 것도 상당한 수준이죠. 그죠? 우리는 10개를 배웠어도 10개를 다 압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4~5개 기억하는 것도 사실 힘들죠. 여튼 뭐 겸손해서 한 말이지만은 자궁도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학문에서뿐만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에서도 약간 겸손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좀 좋아하는 것이 배드민턴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드민턴을 처음 배울 때 이제 제대로 배우려고 동호회에 가입을 했어요. 동호회에 딱 갔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배드민턴 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배드민턴 친 지 몇 년이란 말은 제대로 배우면서 몇 년을 쳤느냐 이 뜻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동네 배드민턴 친 거, 나 그걸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집에서야 수다에 치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부담 없이, 한 10년 쳤소이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몸을 풀고 나서 어느 이제 여성분과 게임을 붙이더라고요. 그 여성분한테는, 이거 얼마 치셨어요? 했더니 5개월 쳤대요. 나는 10년이나 쳤잖아요. 드디어 게임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더그 쪽 났어요. 13대 게임을 하게 됐는데 13대 0, 13대 0, 13대 1이에요. 그 마지막 13대 1도 상대방이 서브 미스를 하는 바람에 겨우 한 점 얻었어요. 아이고, 이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생각이었는지 알아요? 빨리 게임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창피해서. 자, 제대로 배운 것을 그 사람들은 모르는데 저는 아주 당당하게 동네 배드민턴 친 걸 가지고 10년 쳤다 했다 이렇게 지금 망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문에서나 이 어떤 운동에서도 이제는 자기 자신을 약간 낮출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저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갈까요? 또 화면을 봅시다. 자, 이제 이렇게 자궁이 겸손해지면서 그러면서 점차 이제 사람이 되어 간 거죠. 그래서 하루는 이 자궁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자 공자가 말씀하시길 너는 그릇이다. 그래요. 어떤 그릇입니까? 했더니 호련이다 그랬어. 이 호련은요. 제사에 쓰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제사는 엄청 엄중한 의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 그릇에 쓰는 그릇은 그만큼 소중한 그릇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너는 아주 소중한 존재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공이 어느 정도 사람이 된 거예요. 공자가 그것을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자, 다음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자유와 자하가 되겠어요. 이 자유와 자하는 문학으로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성격은 약간 달라요. 이 자유는 약간 자유분방했어요. 그리고 재미인적 이 마음이 열려있다고 할까? 이런 스타일이었고, 자하는 아주 소심했어요. 그리고 좀 꼬장꼬장 좀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문학으로서 당시에도 많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어요. 그러니까 경쟁 심리가 발동이 된 겁니다. 이 자하는 공자보다 44세가 적었고 자유는 45세가 적어요. 그러니까 자하가 한 살 위에요. 자, 먼저 이제 자유가 포문을 엽니다. 자하의 제자들은 닦고 쓸고 응대하고 진퇴는 잘하지만 지엽적인 것이다. 근본이라는 것이 없으니 뭘 어찌할 수 있겠는가. 이 말 참 재밌죠. 자하의 제자들 한다는 짓이 그냥 방바닥이나 쓸고 닦고 부르면 네 하고 가고 그러다가는 가라 그러면 네 하고 가고 이렇게 지엽적이고 짜질한 짓만 한다 이거예요. 크게 그 근본이란 것이 없다 이거예요. 도대체 그 스승을 닮아서 그 제자들은 뭐에 쓰겠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스승과 제자들을 싸잡아서 찌질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하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발끈했습니다. 오호, 자유의 말이 지나치구나. 군자의도는 무엇을 먼저로 하여 전수해야 하며 무엇을 뒤로 하여 게을리할 수 있겠는가? 초목으로 비유하자면 종자 크기가 다른 것으로 구별되는 것과 같으니 군자의 도를 어찌 꾸밀 수 있겠는가? 처음이 있고 마침이 있는 것은 오직 성인만이 할 수 있다. 이 자하의 말은 딴 게 아닙니다. 자네는 그렇게 통이 큰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아 에? 학문에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이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다. 응? 그런 말 하시는 사람은 성인만이 할 수 있다. 네가 성인이냐? 이것이에요. 너는 말할 자격도 없어. 그런 그릇이 못 돼. 하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학으로 서로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 서로 경쟁 심리가 발동을 해서 이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은 거예요. 자, 다음 제자는 누구냐? 유약과 증삼입니다. 이 논어는요, 유약과 증삼의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논어에 보면은 유약과 증삼의 제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공자의 제자들을 말할 때 자로 하면 그냥 자로 이렇게 써요. 자공하면 자공 써. 근데 유약과 증삼한테는 꼭 유자, 증자 이런 표현을 써요. 아들 자체로 써가지고 유자, 역시 증자. 아까 얘기했죠. 아들 자자는 아들 자자도 되지만은 존칭을 나타내는 전미사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유자는 유 선생님, 증자, 증 선생님이야. 유약과 증삼의 제자들이 논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스승인 유약과 증삼을 표현할 때는 유자, 증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 유약은 공자보다 43세가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증삼은 46세가 적어.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3살 나죠. 유약이 3살이 많아요. 근데 이제 공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자기 스승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유약이 공자의 모습을 좀 닮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의 제자들이 자하, 자장,
자유 이라는 사람들이 유학이 공자를 좀 닮아가지고 스승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반대한 인물이 증자입니다. 증자가 발끈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가하다. 무슨 소리냐? 장강과 한수의 물로서 세척을 하고 가을 햇볕에 쬐어도 희고 흰 것에 더 보탤 것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장강과 한수의 물로서 아무리 세척을 하고 가을 햇볕에 쬐어서 그 모양을 만들려고 해도 유약은 유약일 뿐이다 이거요. 어찌 공자의 순수한 그거 희고 흰 것에, 이건 공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희고 흰 것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느냐? 보탤 수 없다. 따라올 수가 없다 이것이요. 유약 아무리 해봐야 자 공자 못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약을 증사하면 확 견제를 해버립니다. 자, 이제 공자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맹자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나와요. 독서 상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이 뭡니까? 여기서 상자는 숭상할 상자도 되고요. 또 올라갈 상자도 돼요. 그래서 올라간다 뜻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독서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친구를 사귀게 한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뭐죠?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뜻이에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 사람을 벗하게 한다 이 뜻이 독서상우입니다. 자, 맹자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맹자는 이런 말 합니다. 한 마을이 선량한 선비는 한 마을의 선량한 선비와 벗이 될 수 있고 한 나라의 선량한 선비는 한 나라의 선량한 선비와 벗이 될 수 있고 천하의 선량한 선비는 천하의 선비와 벗이 될 수 있다. 그 통대로 간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그 아우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대로 우리는 사람을 사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통이 한 나라의 선비를 사귈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과 사귀고 또 선비와 사귀고 천하의 그 선비와 사귈 수 있는 그 아우라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천하의 선비가 벗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부족해. 그죠? 여기서 이제 천하의 선비와 사귄다는 것은 그 사람들과 꼭 만나서 친구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서로 어울려서 말을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한 말을 전해 듣는다. 그 사람이 지은 글, 서적을 내가 본다. 이 뜻도 돼요. 자,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 동시대의 사람들이 쓴 글, 이것이 만족스럽지 않아. 그때는 뭐 하는 거야? 옛사람이 이제 글 읽는다는 거야. 그러면 그 시를 읽고 그 서적을 읽는다면 누구? 옛날 사람의 시와 서적을 읽는다면 그 사람을 모르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것이야. 이로써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것이 의로 옛사람과 벗하는 것이다. 이런 말합니다. 그래서 독서라는 것은 자 짧게는 한 고을, 한 마을, 이 세상 사람 그러면서 더 깊게는 옛날 사람과 친구를 맺게 하는 것이 독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남긴 시와 그 사람들이 서적을 탐독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고전을 읽는 이유다라고 맹자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가끔 고전은요, 이 소리내서 읽어야 또 그 맛이 나요. 우리가 시 짓는 사람들이 또는 시를 읽는 사람들이 시를 소리내서 읽죠. 낭송이라고 하죠. 이 경전도 성독이라고 그래요. 성독, 소리내 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맛이 또 제대로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내가 성독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감상을 하기 바래요. 박자를 맞출 때는 이 몸을 좌우로 살살 흔들면서 이렇게 읽어야 박자가 맞아요. 노래하듯이 해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맹자의 만장활 일양지 선사라야 사오 일양지 선사하고 일국지 선사라야 사오 일국지 선사하고 전하지 선사라야 사오 천하지 선사하니라. 이우 천하지 선서로 의비족하여 우상론 구진하느니 송기시하며 도끼서대 부지키니카호 시로 논기세야니 시상우야니라. 이렇게 이제 성독을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이 논어 인문학 강좌에 이 밤늦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음 주 목요일은 이제 그 공자의 리더론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